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5월 19일 오후 5시 20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봉이죠? 아시다시피 3개월 봉입니다. 이제 3개월 봉이 얼마 남았을까요? 7월 1일까지 약 5월도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6월이 되면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트로만 접근을 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차트 시간을 잘 봐라. 이 지금 7월까지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급락, 이 이슈 안에서 뭐 디폴트다, 뭐 금리 인상이다, 뭐 많이 있죠. 뭐 미국 부채 상한이다, 뭐 많이 있는데요. 그냥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차트는 큰 봉을 보면 대충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일봉상으로 손절가가 오더라도 여기까지는 7월까지는요. 제가 말씀드린 네버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요. 얼마가 빠져야 하냐면 26,000에서 26,885에서 16,471이니까 10,000달러가 빠져야 했는데요. 10,000달러가 단 한 달 만에 빠진 경우는 단 한 번도 비트코인 사상 이렇게까지 장대 양봉이 나오고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로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추측해 볼 수 있죠. 현재 26,885에서 저점인 16,638까지 갈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항상 2분의 1까지는 매수 시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7월까지는 저기 저점까지 절대 안 갑니다. 그러면 6개월 봉을 볼게요. 6개월까지 봉을 보면 이제 이 부근을 넘어가면 다 저항의 영역이어서 부분 매도의 영역이다. 그래서 5월부터 6월까지 알트장이 오든 뭐가 오든 그냥 다 위로 가면 매도의 영역이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손익비는 감수하고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주한 게 일봉상으로 저점을 한번 깨고요. 25,831까지 다녀왔고요. 이걸 이제 6개월 봉으로 보면 26,381은요. 직전 윗꼬리가 달렸던 부근을 살짝 터치하고 다시 반등이 온 겁니다. 결국 여기까지는 7월 1일에 생기는 한 달 봉, 디데이 이제 40일 정도 남은 봉이요. 여기는 깨지 않고 여기서 위, 아래 춤을 출 겁니다. 자, 다시 1년 봉을 봅니다. 1년 봉을 보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는요. 저는 이제 고점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고점이라는 건 2023년도 고점이죠. 고점은 지금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상 가기가 쉽지 않다. 여기 직전 봉에 항상 2분의 1 지점 보라고 했죠. 그러면 딱 맞게끔 고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봉 기준으로 12월까지는 약 7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러면 이 7개월 동안에 역산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제가 추측하건데 7개월 동안 과연 저점까지 깨느냐 물어보면 저는 사실상 1년봉이 지금 반대로 얘가 이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봉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윗꼬리가 길게 빠져서 이런 봉은 잘하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결국 원점으로 되돌리는 봉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지금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FOMC 금리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이 불거질 거고요. 재료로서 이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금리일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디폴트. 아마 이제부터는 디폴트에 대한 얘기를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을 텐데요. 아마 영상 최초로 제가 거의 다루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6월 1일자로 썸네일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사람들이 다루지 않고 있을 때부터 제가 재료로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쓸 거라고 했어요. 근데 어제 또 급격하게 그런 말들이 나왔죠. 또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 메시지들을 잘 주목하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둘이 싸우고 갔습니다. 근데 어제는 또 협상이 잘 타결됐다고 했어요. 그나마 이제 진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요. 연일 지루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일단은 그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이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거의 뭐 역대 2021년도 있죠. 거의 코로나 시기 때 터졌던 이 지루한 2년 동안의 횡보 구간 있죠. 여기까지 지금 근접을 했어요. 결국 거래량 자체가 코로나 이전 거래량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요. 그때만 해도 알다시피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전부 관망세로 바뀐 모양새였는데 그때 원인 자체가 지금을 봤을 때요. 현재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거래소나 이렇게 대형 거래소로는요, 마켓 메이커라고 해서 이 거래를 조종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맡기고 시세를 사실상 어느 정도 자전거래를 많이 시키거든요. 거래소 자체에서도요. 근데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형 이 마켓 메이커가 두 군데가 철수를 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이제 점프 트레이딩이라는 곳이고요. 점프 트레이딩.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인 스트리트라는 곳이에요. 이 주요 마켓 메이커가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래가 빠지니까 개미는 당연히 움직일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영향을 미쳤던 게 FTX 붕괴. 잘 아시죠? 이 FTX 붕괴가요. 붕괴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 규제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주식시장하고 코인 연대기는 거의 똑같다. 결국 투자자들이 초기에 한번 붐이 일어났다가요. 빠지면서 반등이 오고 유동성이 딱 오는 코로나 시기에 자금이 한번 튀었다가 이때가 마지막으로 고래들하고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규제가 정착이 되고 그 다음 다시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거래량을 떨기는 원인이 됐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1년에 2번의 상승장은 오지만 상승장이 오지 않더라도 상승장인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바로 거래량이다. 거래량을 잘 보면요. 이 거래량이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박살이 났어요. 예.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돌면 거래할 수 없어요. 제가 항상 뭐라 했죠? 상승장에서 내가 거래하고 싶으면 거래대금 1조 이상 2개 이상 뜨면 그냥 그거 들어가라. 그러면 최소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상위 거래만 보더라도요. 돈이 안 돌아요. 몇 개 뛰고 있는데 이거 그냥 거래량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조 단위도 안 돈다는 거예요. 지금. 자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안 돌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면 잃을 가능성은 더 높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5월에는 디폴트나 이런 부분 미국 부채 이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대한 재료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래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거래하고 싶으면 5월, 6월에 만약에 상승장이라면 알트 가지고 놀 수 있는데 알트를 들어가고 싶으면 일봉상으로는 손절가를 반드시 지키되 50% 손절만 하고 대신에 5월에 확인하고 싶은 거는 월봉이 양봉 나는지만 보면 6월에 다시 한번 반등장 올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비행기 얘기잖아요. 비행기가 올라갔다가 고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있죠. 이게 한 번에 수직으로 내려오면 망해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올 거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부터요. 9%를 찍다가 4%를 찍은 거는 큰 것들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2%까지 가는 거는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금리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건데 이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결국 오늘 또 파월은요 오늘 또 메시지 던질 겁니다. 어떻게 던질 거냐면요 이 파월이요 오늘 또 자정에 또 연설을 하는데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홈페이지거든요. 여기를 잘 보면요 오늘 일정이 나와 있어요. 오늘 자정에요 통화 정책 관련해서 벤 버냉키하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요. 이 통화 정책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결국 통화 정책 및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계속적인 메시지가 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이 이슈의 쟁점은 뭐냐면 동결이냐 인상이냐를 계속 논할 건데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끝났다. 끝났는데 이게 지금 시장의 기대치들이 다 동결로 가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메시지만 계속 던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장은 싸울 겁니다. 동결이냐 인상이냐. 근데 오늘 또 표를 보면요 또 올라갔어요. 보면 또 0.25가 또 올라갔어요. 39%까지 올라갔거든요. 39%까지 또 올라갔는데요. 저는 이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결국 이 부분은 일시적이다. 지표 발표 이후에 결국 이 패드가 25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이 소매 판매 지수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들은 연준이 더 빨리 하락을 했었을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계속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언론을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진짜 팩트적인 것들을 먼저 우선 체크해야 하는 게 이런 메시지들이 던지는 게 오히려 6월 금리 인상 추가 인상 이런 부분들은요. 오히려 연준이 의도하는 바일 거예요. 결국 인하를 할 거냐 아니면 인상할 거냐 아니면 동결할 거냐 부분에서 인하는 일단 아예 없다고 보시고요. 동결이냐 인상이냐는 메시지가 확정을 짓지 않아야 시장에 대해서 계속
기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매파적인 바람만으로도 긴축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걸 이제 대변하는 기사가 정확히 나왔는데 보셨죠? 한국경제에서도 이 기사를 정확히 말했는데 미 연준이 6월 금리 인상 저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매파적인 발언만으로도 언론에 흘리는 것만으로도요. 긴축 효과가 나타나요. 결국 이 얘기를 다시 종합해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디폴트일 수 있죠. 이 미국 부채 상한이 기존보다는 분명히 대화의 협상 여지가 열려있다는 건 이제 확인은 했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양 옆에 두 개가 있어요. 금리 인상은 제가 봤을 때 0.25 안 해요. 근데 미국 부채 관련해서요. 이 이슈가요. 0.25만큼의 효과를 금리 인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보셨죠? 미국의 부채 협상이 타결돼도요. 월가의 유동성 고갈 자체가 후폭풍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때 블룸버그에 인용을 하면 1,300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기준금리 0.25%의 인상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6월 이번에 한 번 더 0.25라는 금리까지 인상을 하고 미국 국채 발행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반드시 돼야 하거든요. 그게 돼야 하는데 그게 코인으로 1조 원치를 발행을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코인은 가상화폐 코인이 아닙니다. 동전이에요. 이걸 대신할 수 있는 편법이긴 한데요. 이거냐 아니면 0.25를 올리나 두 가지 선택을 하면 결국 빅스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금리를 올리지 않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디폴트 상황에 있어서 0.25만큼의 또 다른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개만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를 아셔야 하고 결국 이런 대규모의 국채 발행은 기준금리를 0.25%를 올린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이다. 결국 6월에 대한 금리는 저는 동결이 될 거라 보고 있다. 결국 최종적인 시장의 하향은요. 2분기 말 그리고 3분기 말부터 저는 본격적인 하락을 보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가 5월, 6월에는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7월 이후 2분기가 끝나가는 말부터 3분기가 시작하는 이 달은 변동성이 정말 극에 달할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포인트적으로 계속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7월, 5, 6월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장이 횡보와 재료로서 흔들리는 흐름만 있지 급락을 할 가능성은 7월 이후부터 계속 열려있다. 그게 저는 이나라는 이슈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로젠버그가 오늘 메시지를 또 던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S&P가 23% 급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게 보시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미 2분기에 시작이 됐다. 지금 시점이거든요. 2분기라고 하면 3, 4, 5월이기 때문에 4, 5, 6월이요. 그리고 올해 S&P 지수 전망치 3,200을 제시했습니다. 그 원인으로요. 미국 경제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급락 가능성이 있는데 보시면 2분기가 아니면 3분기가 될 텐데 확실한 건 내년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 결국 제가 봐도 경기 침체라는 게 지금 기대치를 그들이 원하는 시점에 하기보다는 불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월에는 동결이라는 메시지를 주고요. 그리고 디폴트 관련해서 이번에 0.25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한번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6월에 5월에 양봉이 나오는 것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6월에 거래를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딱 6월까지만 거래를 하고 7월부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 달들이 펼쳐질 거다. 결국 로젠버그는 경기 침체가 미국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S&P 500 지수가 지난해 20% 가까이 폭락한 이후 이때 이미 폭락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거 아시죠? 폭락을 하고부터요. 다시 잠깐의 반등이 오고 그 다음 다시 쭉 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폭 반등했지만 아직 증시 혼란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경기 침체 리스크 증시에서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기업들이 월가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이유는 요즘 경기가 그나마 막 살아난다. 부동산이 또 반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죠? 전망치가 애초에 대폭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라며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기대 전망치보다 지금 낮게 나온 것보다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매출이 200억 올리려고 했는데 경기 침체 보니까 100억만 다시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100억보다 높게 나와서 이게 차트상으로는 높아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 전보다도 못한 수치가 나온 상황이에요. 거기에 지금 국제정세상 텔레그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미중 갈등이 저는 본격화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장기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체크할 게 뭐냐면 한국은행이에요. BIA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근데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항상 BI 관련해서 그래도 회의를 1년에 6번씩 가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벌써 2번이나 어떻게 했죠? 금리를 동결했어요. 잘 보시면요. 지금 격채가요. 1.75%가 나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세 번째 동결을 하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초 기준금리를 0.25%를 인상하며 한미 금리 차는 최대 1.25%까지 벌어진 상태다. 시장에서는 미국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모종의 BI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라면 어차피 전 세계의 95%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저는 동결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올리는 거는 거의 금리차가 2%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한국에서도요. 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차이가 아무리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그나마 지금 고공행진에서 어느 정도 멈춰있는 시각인데요. 그런 부분을 다 따져보면 이제는 동결할 시점이라는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이처럼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도 실감 경쟁성 한은의 김준 임대 기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고 있죠. 결국 인하하지 않고 인상하지도 않고 이제는 동결 시점. 하지만 동결을 하더라도 이날까지는 9월까지는 버틸 겁니다. 결국 그러면 6월에 터뜨리고 3개월간은 시장을 다시 보면서 인하 시점을 보겠죠. 그리고서 9월 이후로 차츰 인하를 할 겁니다. 그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매수 찬스를 크게 줄 수 있는 시각이라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하고 계속 호흡을 맞추면 되고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번 또 주말이고요. 5월은 월봉, 양봉 뜨는지 잘 봐라. 그리고 6월 이전까지는 이슈를 갖고 놀 때 이게 시장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가장 디폴트 값 처음 이 값은 뭐냐면요. 6개월, 1개월, 1년 봉을 보면요. 절대 갈 수 없는 네버 있죠. 26,000까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요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게 될 거고요. 일봉상으로 50% 손절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려봐라.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 추가 매수, 손절해서 내가 떨린다. 그럼 50% 갖고 있으신 거에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2분의 1 값이니까요. 원화 기준으로 3,3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50%를 다시 매수를 하되 그 이상은요. 좀 지켜보고 돌파를 하는 흐름이 확실히 나오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 근데 돌아가더라도 전부 매도 구간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에서 또 이것까지 말씀드렸어요. 반감기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반감기 때도 안 올리면 망한 거 아니냐. 야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로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반감기 차트 잘 보시면요. 참 웃긴 게 1차 반감기 전에는요. 반감기 이벤트까지 딱 350일 정도 평균 나오거든요. 1차 반감기 전에는요. 4배가 상승을 합니다. 4배 상승을 하고요. 그럼 1차 때, 그럼 2차 때는 몇 배 상승할 것 같아요? 2배가 상승을 해요. 그러면 3차 반감기 때 얼마 상승했을까요? 마이너스 3% 하락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공통식 나와요. 2배씩 지금 상승률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반갑기 때는 4배 상승을 했고요. 2차 반갑기 때는 2배 상승률을 했고요. 3차 때는 마이너스 3% 하락을 했고요.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4차 하락 때는 만약 이 공식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2배 이상 상승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과연 반감기라는 이슈가 무조건적인 호재냐 물어보면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호재일 수 있죠. 근데 그동안의 상승률을 다 350일 표준을 내보면 상승률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접근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 세계적인 증시, 그리고 세계적인 정세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내가 어느 정도 손익비가 나오는지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올해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의 관심도는 사실 가상자산에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 돈이 몰리지 않으면요. 결국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아무도 관심 없는 시장에 나 혼자 관심을 가지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다면요. 이 영상 아마 안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팩트에 대해서 시장에서 정말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텔레그램 반드시 들어오시고 정보 드리는 거 다 무료고 입장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차트는 그리고 시장은 아직까지도 뭘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 추세 있죠? 제가 영상 한 달 전에도 잡아드렸던 이 추세에서 그냥 그대로 차트 만들고 있습니다. 저항 맞고요, 나왔고요. 저항 맞고 나왔고, 저항 맞고 나왔고요. 또 저항 맞고 현재 눌림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서 이제 뚫리게 되면 이 제가 일봉상 잡아드렸던 여기서 겨우 또 한번 지지받고 튕겨 나왔는데요. 여기가 1차적으로 무너졌고 지지는 돌파하면 지지가 되고요. 떨어지면 저항이 됩니다. 반대로 한 번 지지를 받고 튕겨 올라왔고요. 또 두 번이 했으면 지지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때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폭포수로 떨어진다는 거 이해하시고 시간적인 개념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